주택수가 많다는 것을 하나의 시장의 민간 공급자로 보는 게 아니라 적폐 취급을 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내 집 마련이시라면 부동산 투자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엉덩이가 무거운 자산이에요. 내가 원할 때 팔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게 실거주거든요. 그럼 실거주를 내가 하면서는 얼마든지 내가 매도 시기를 내 컨디션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이 늦지 않았다. 지금도 사셔도 된다. 사셔도 된다가 아니라 저는 사셔야 된다고 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4년째 주로 경매 투자를 하고 있는 바른자산 주식회사의 정민우 대표라고 합니다. 직접 투자를 주로 하고요. 재테크 스킬도 좀 가르치고 있고 부동산 관련 책 4권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2년 동안 매달 한 건 이상 투자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매달 투자를 한 건 이상은 거의 항상 했는데요. 그 이유가 제 투자만 한 게 아니라 제가 또 지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지인들에 대한 매입도 계속 해주고 있었고 또 회사로 들어오는 컨설팅 업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의 이 정체성 자체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이쪽으로 확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강제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손해도 안 봤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거는 손해를 본 이유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투자를 잘해서가 아니라 왜 주식을 하시다 보면 코인이든 주식이든 손해가 이제 확정되는 시기가 매도했을 때잖아요. 물론 이제 BEP라고 표현을 하는데 BEP 밑으로 내려간 부동산이 저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지 샀다고 해서 돈을 다 벌었거나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 버티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 될 수 있거든요. 사이클이 좀 시장이 안 좋아지면 이제 참지 못하고 파는 경우가 가장 좋지 않은 것 중 하나인데, 저는 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즉 오판이나 생각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실물 자산을. 그래서 BEP 밑으로 팔지 않는다는 뜻이지 지금 내려가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네. 주식이나 코인 등 다른 투자 상품보다 부동산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경험주의자거든요. 이제 물론 책을 처음에 보고 다른 분들 말씀도 듣고 해서 결국은 제가 직접 해보고 나서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중 은행,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그런 펀드 상품들도 거의 다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주식, 코인, 간접 상품들, 환매 조건부 채권 해봤고, 또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해서 신협이나 수협 이런데 예탁금 이런 것들도 해봤고요. 이자소득세를 15.4 떼거든요. 근데 이자소득세 14%를 떼지 않는 상품들이 있어요. 어쨌든 수익률이라는 거는 세후 수익률이 중요한 거니까 이것저것 다 해본다는 차원에서 코인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재미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코인도 사고 한 서너 달 만에 마이너스 40%까지 갔었거든요. 그게 한 1년 반, 2년 전으로 제 기억을 하는데요. 저랑은 좀 안 맞더라고요. 계속해서 이걸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또 쳐다봐서 대응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사실 대응도 못하고요. 이건 여러모로 저한테는 좀 맞지 않겠구나. 하나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가져가는 게 맞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마이너스 40% 갔던 게 이제 BEP에 딱 온 순간 다 팔아버렸어요. 그게 한 1년 정도 전인데 제가 팔자마자 미친 듯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이 얘는 저랑 잘 맞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요즘에 다시 또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황금성이 떨어진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덩어리가 크죠. 덩어리가 크다는 뜻은 주식이나 코인처럼 매매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팔기 쉽지 않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부동산을 단기 상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소 2년에서 4년을 봐요. 보통의 주거용 상품 대표제가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는 저는 기본 4년 정도는 봅니다. 길게 제가 지금 오래 갖고 있는 것들은 한 10여 년째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자주 사고 판다는 개념으로 애초에 접근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시세 차익형 상품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에는 매달 패시브 인컴을 주는 월세 소득형 상품들이 있어요. 걔네들도 사실 팔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기본 베이스는 자주 사고 파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손실을 극복하는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예측을 잘하는 거죠. 시세 파악 흐름을 정확하게 알면 좀 행동하기가 쉬워지는데요. 시세 예측이 참 어렵습니다. 지나고 나서 봤을 때 현재 시점이 저평가 구간이었구나, 들어가면 안 되는 구간이었구나, 이게 명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세 예측에 대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냥 현재 시점에서 미래는 뭐 5년, 10년 뒤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 상승률만큼 돈이 풀리는 만큼은 자산이 따라간다고 전제를 일단 깔아놔요. 그 상태에서 현재 기준에서 싸게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거죠. 그걸 제가 봤더니 금매와 경매라는 수단이 있더라고요.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 기준에서 남들보다 좀 싸게 사면 설사 하락기가 온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EP 비트로 분명히 제가 내려와 있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지방 모 있는 아파트는 뭐 퍼센티지로 하면 시점 자체가 제가 2021년, 2년 요때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내려와 있단 말이죠. 팔릴지 안 팔릴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2년, 4년 뒤에. 하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임대를 준 상태고요. 다른 것들이 이게 하는 투자마다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제가 10개를 투자하면 한 7, 8개는 그래도 가격이 오르고 한두 개 정도는 뭐 가격이 내리고 뭐 이렇게 좀 되는 구조라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 근데 만약에 내가 BEP 비트로 내려가 있는 상품, 부동산이 됐던 코인이 됐던 주식이 됐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추구하는 투자는 아닌 거예요. 또 그렇게 하셔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내가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좀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난 6월 FOMC 회의에서 연내 금리 1회만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되었는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통화량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요. 시중에 긴축이 크게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게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금리를 올리는 것도 차근차근 올리는 것은 오히려 더 부동산 시장이 좋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즉, 경기가 좋지 않으면 금리를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완만히 올라가는 금리 수준은 오히려 더 자산 시장이 득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예요. 저도 투자 기간이 뭐 한 1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뭐 모든 사이클을 다 겪어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 이제 2020년 1월에 중국 우한이라는 데서 이제 처음 코로나라는 게 발생했을 때까지만 해도 다들 뭐 감도 못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국경 다 폐쇄되고 이렇게 하면서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1년 반 만에 미국 기준으로 하면 0.25%포인트에서 5.25까지 미친 듯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자산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지금 주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금리에 이런 많이 간과하신 분들이 지금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요는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뭐 한 3번까지 금리나 예측했다가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요. 제가 뭐 보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 수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입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 지금 최근 미국 말씀하신 대로 소비 지표를 보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가 썩 좋지 않다고 또 느껴지는 거죠. 극단적으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금리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3번까지는 어렵고 최소 한 번도 저는 뭐 9월 전후로는 거의 온다고 보고요. 최대 2번까지는 봅니다. 물론 베이비 스텝 한두 번으로 우리가 적용받는 금리가 크게 체감상 낮아지진 않을 거예요. 바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근데 그런 금리 하락의 시그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심리적으로는 저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제가 한 달 반쯤, 2달 전쯤 이제 인터뷰 채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미 금리가 내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은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땐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도 핵심지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내가 산 부동산은 절대 안 오르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 기준입니다. 저는 이제 지방 전국을 다 모니터링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주로 이제 보는 것이 서울 경기권인데, 수도권이거든. 지금 서울 수도권, 서울 핵심지 기준, 굳이 뭐 강남 2구가 아니더라도 이런 직주 근접 구들 있죠. 뭐 마포, 아니면 3구의 송파, 뭐 영등포구, 직장인 수요가 있는 2호선 라인의 그런 구들은 이미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 수 있는 이유가, 오늘도 해당 중개업소에 계신 분들이랑도 오늘도 수차례 통화를 했고요. 계속해서 신혼부부분들 경매를 입찰을 하시는데 자꾸 폐차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매만 입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반 매매도 좀 같이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금리 내려가는구나, 실제로 내려가네라고 느낄 때는 조금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금리가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위기에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너무나 동의해요. 제가 코인이 1억을 넘어갈 때 포모를 느꼈거든요. 나 이러다가 포트폴리오에 제가 지금 코인이 전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제 지인들은 코인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이 30개를 갖고 계시거든요. 제가 계좌를 보면서 자괴감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막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지금 또 코인이 지금 65,000불 정도로 이제 내려왔잖아요. 또 못 사는 거예요. 제가 팔자만 보이면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단기 조정을 받으니까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안 좋은 기사들이, 좀 더 안 좋은 측면을 부각하는 기사들이 나오게 되고, 이거는 부동산 시장이든 뭐든 비슷한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말씀하신 코로나 때나 어떤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 보통 자산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때 저는 이거를 봐요. 본질적으로 자산의 가치의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최근 2021년, 2022년 하락은 자산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금리, 금융 환경이 너무 다이나믹하게 변하면서 이게 가격 하락이 온 거거든요. 또 심리적으로 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이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신 분들은 이제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이제 경매나 공매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더 하락이 가팔라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게 시기의 문제이지 정상화될 거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본 베이스인 거예요. 통화량은 이 자본주의 하에서는 절대 줄어들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풀리는 속도와 양을 정부에서 조절할 수 있을 뿐이고요. 이걸 좀 더 많이 풀지 덜 풀지 선택할 수 있을 뿐이지, 이거를 계속 줄여나가지 못해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지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도 파산하고 은행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 전제가 명확하게 들어서 있잖아요. 다만 그 회복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봤을 때 가장 특정 아파트에 가장 많이 내려간 그 가격대를 보고요. 한 요 정도 시점이면 충분히 감내할 만 하겠다 했을 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정확하게 한 2년 전쯤에 2022년에 경기도권에 대형 경매로 낙찰을 좀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심지어 투자자분들도 저보고 고개를 좀 갸우뚱했었거든요. 좀 아닌 것 같다, 미친 것 같다, 심지어는 그랬는데, 제가 그때 저한테 대형은 한 80평대 정도 왔거든요. 7, 80평 주로 하는데, 그런 것들을 거래가가 이제 13억, 14억 거래돼 9억대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다 비싸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 회복을 했거든요. 2년 만에. 물론 전세가는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는 한 7억 5천, 8억 정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해본 그 경험들이 제가 2012, 13년도에도 경험이 있고요.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맞다. 내가 2013년도에도 평당 그 대형 아파트를 사서 6, 700만 원에 팔은 적이, 그게 막 분양가가 막 1200, 1300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런 경험도 있고, 약간
통화량은 늘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베이스가 되니까 조금 더 투자하기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과거의 어떤 시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첫 낙찰을 받은 게 제가 주로 경매 투자를 하거든요. 2011년 4월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한 건 더 전이지만 저는 모든 시작은 이제 등기를 침으로써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는 이제 코인도 실제로 내가 매입을 해봐야지 그때부터 쳐다보잖아요. 네. 그래서 2011년부터 이렇게 쭉 봤는데 제가 주로 투자한 2011, 12, 13 14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부동산 탄다고 하면 약간 이상하게 보는, 굳이 왜 사지? 전세 월세 살아도 되는데, 전세 살아도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실제로 팔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할 때 팔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시세 차익형 투자만 해서는, 제가 전업 투자자잖아요. 누가 월급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단순 계산해서 싸게 사서 싸게 팔면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싸게 사도 특정 시기가 팔리지 않는 시기, 예를 들면 2022, 2023년 이런 시기들 있잖아요. 그 기간에 걸리면 팔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 장기 보유를 하게 됩니다. 안 팔리니까. 그럼 다시 전세를 주던 월세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전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제가 그렇게 팔고 싶어 했던 금액보다 그 2년이 지나서 훨씬 높게 팔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경험해 보면서 부동산은 내가 반드시 팔고 싶다고 해서 팔리는 자산이 아니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다 해결을 해주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보는데, 지금 보면 지금 현재가 2024년 6월 이제 말 정도 되잖아요. 6월 중순 정도 되잖아요. 저는 한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수익형이냐 아파트냐 서울이냐 지방이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은 한 2017년 18년 요 정도? 제가 2016년도에 서울에 한 아파트를 매입한 적이 있는데요. 정확한 2016년 11월이었을 거예요. 그 아파트를 매입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집주인은 서울 기준입니다. 그동안 샀는데 하나 거의 안 오른 거예요. 세금만 계속 낸 거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애물단지인 거예요. 그때 전세가율 서울 아파트인데 제가 88%, 89% 거의 90%에 육박했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좀 신기했던 거죠. 10%만 가지면 서울의 초역세권에 대단지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하다. 근데 심리가 제대로 오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시기에 이제 매입을 했었고, 결국은 2016년이 한 8년 정도 됐잖아요. 정확하게 2배 반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이제 지금 시점이 약간 완전히 오버랩 되진 않겠지만은 지금은 좀 똘똘한 한 채 수요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정부에서도 종부세 이슈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고, 어쨌든 주택 수가 많다는 것을 하나의 시장의 공급자로, 민간 공급자로 보는 게 아니라 적폐 취급을 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 많이 내고 굳이 그 가격 하락 많으면서 임대 관리 해주면서 다주택자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냥 똘똘한 한 채 사놓고 잊어버리면 최소한 핵심지는 인플레이션 이상은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내 집 마련이시라면 부동산 투자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엉덩이가 무거운 자산이에요. 내가 원할 때 팔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게 실거주거든요. 그럼 실거주를 내가 하면서는 얼마든지 내가 좀 매도 시기를 내 컨디션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이 늦지 않았다. 지금도 사셔도 된다. 사셔도 된다가 아니라 저는 사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결국 우리 몸을 누이려면, 나 혼자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결혼도 하고 가족이 생기고 하면 이 저도 이제 전세 1,500만 원짜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두렵다기보다 그런 게, 2년마다 그냥 혹시 전세금 올리면 어떡하지? 늘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집을 사고 나니까 그게 뭘로 바뀌냐면, 집주인 할머니한테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되지만 금리 오르면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바뀌는데 다행인 것은 내가 그래도 어떻게든 이자만 낼 수 있으면 이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또 가격이 인플레이션 해치도 되고, 그래서 저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접근하시지 말고 이게 내 집 아니면 결국은 전세나 월세 사셔야 돼요. 이것도 비용이란 말이에요. 2년, 4년마다 이사 다니시는 거, 뭐 중개 수수료 주시는 거 하나에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냥 내 집 마련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매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저축하면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사람마다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으나 저는 돈을 계속해서 모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아까 통화량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일부 전문직 분들은 뭐 급여나 아니면 좋은 직장인 분들은 이제 급여 상승률이 높을 수 있는데 대개는 물가 상승률대로 올려줘요. 한 매년 4, 5% 정도 올려주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그게 내 연봉이 뭐 5% 올랐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란 말이죠.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나는 오히려 더 지금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축만 한다는 것은 하나의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현금의 힘이 더 강해질 거라는데 베팅을 하는 거예요. 돈의 힘이 더 세질 거고 나는 물가 상승률보다 내 연봉 상승률이 더 높을 거야. 여기에 베팅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게 유효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축 속도가 빠를 테니까. 시드가 모이는 속도가 빠를 거니까. 근데 대다수의 직장인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뭐 임원 승진하거나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 급여를 올리는 것보다 실물 자산이 떠밀려서 올라가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레버리지에 대한 허들을 조금 낮추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듣기는 좋죠. 절대 무리하지 마, 영끌하지 마, 큰일 나, 다 망해.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되고 나중에 가격이 하락하면, 폭락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아. 언제 폭락하나요? 도대체 그 폭락은 언제 오는 거죠? 우리가 당장 듣기 좋은 말에 너무 좀 위로나 사람은 다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건 일시적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은 물가 상승률 이상의 투자 수익률이든 연봉 상승률이든 그거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일정 부분의 레는 당연한 거예요. 집값은요,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의 집값은 과거에도 비쌌고요, 현재도 비싸요. 그리고 미래도 당연히 비쌀 겁니다. 싼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내 집 마련 쉬웠던 적 한 번도 없다고요. 원래 비싼 거예요, 부동산이. 원래 무리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가중치를 달리 두는 거죠. 제 주위에 좀 사업가분들이 많은 편인데 부동산에 관심이 아예 없는 대표님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부동산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렌트로 한강 보이는데 월세 2, 3천씩 주고 살면 되거든요. 그냥 자기 사업체고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집 안 사도 돼요. 자기 살고 싶은데 그냥 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집을 더 저는 사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에 사면 좋을까요? 20대부터 5, 60대까지 이제 채널을 보실 거잖아요. 뭐 내 집 마련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젊은 층 분들이 실 테니까 20, 30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직장,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든 맞벌이든, 요즘은 거의 맞벌이를 많이 하시잖아요. 혼자 벌어서 막 이거를 다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라면 그 직장이 위치해 있는 지하철 라인이 있을 거예요, 노선이. 그러면 그 두 사람의 그 노선을 최대한 고려해서 저는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비쌀 겁니다. 당연히 비싸겠죠, 직장 근처니까. 하지만 한 번에 가는 광역 버스 교통편이 있다든지 지하철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직주 근접이에요. 물리적인 거리도 중요하지만 여러 번 갈아타지 않아도 돼. 그런 지역, 지금 없다면 앞으로 GTX가 새로 생길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굳이 처음부터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내가 강남 3구에 등기를 치고 싶다면 송파구 이런데 엘리트라고 센스 이런 거 있잖아요. 초소형 아파트 있어요. 전용 10평짜리. 이런 거 경매로 사면 10억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대출, 최근 기사 보니까 이제 내년 태어나는 아이 기준으로 해서 부부 연소득이 2억 5천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 해주더라고요. 이제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이 파격적인 계속 나올 거예요. 너무 애들을 안 낳으니까. 그러면 지금 2억 5천이면 엄청난 돈이지 않나요, 이게? 그만큼 정부에서 많은 이런 세제 혜택이 나올 겁니다.
좀 작으면 어때요? 처음 시작인데 좀 작게 시작을 하더라도 좀 직주 근접을 최대한 고려하셔서 해놓으면 이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가격도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이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지기도 해요. 이 출퇴근에 대한 스트레스만 많이 줄어도 그럼 그 시간에 뭐 내가 자기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투잡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요즘에는 이직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하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즘에는 말씀대로 한 직장 여기 평생 인정받아야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30 초반까지만 해도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 오래 붙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직장 갔다가 속된 말로 잘리기도 하고요. 저 직장 가더니 적응을 또 못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전월세를 전전하긴 했지만 뭐 전전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장 근처로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직장이 광화문에 있었거든요. 근데 집이 신월동이었어요. 서울 신월동. 그러면 이게 같은 서울인데 물리적으로 거리가 상당해요. 심지어는 지하철역도 없거든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가서 다시 타야 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찍 차를 또 구매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도심은 주차료도 엄청 싼 거예요. 그 기름값에 뭐 주차료에 그 20대 때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때 더 느끼게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버는 거에 비해서 새는 돈이 너무나 많구나. 교통편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래서 그 뒤로는 계속 직장 근처에 딱 붙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생각보다 뭐 정신건강도 많이 지켜지게 되고 저는 그래서 그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뭐 2년 4년마다 도심에 있는 집들은 상대적으로 안 팔리진 않을 거니까요. 또 가장 좋은 것은 비과세를 받는 거예요. 자산을 불리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뭐 한 집을 잘 사서 오랫동안 보유해서 자산을 불리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산을 늘려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 보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다 그냥 집 사놓고 그냥 잊고 있다가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2년 4년마다 옮겨 다니는 거를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충분히 거기서 12억까지는 예를 들어 내가 뭐 6억에 사서 10억에 팔았어. 세금 한 푼도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활용하시면 너무 옮겨 다니는 거에 대해서 허들을 갖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젊으실수록 20, 30대 분들은 저는 오히려 더 여기저기 좀 많이 살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래야지 그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살게 되면 이제 한눈에 싹 들어오게 되거든요. 나중에 좀 더 지역 선택을 할 때 좋은 판단을 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옮겨 다니는 건 추천드립니다. 저렴하게 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는 것은 이제 중개업소 통해서 많이들 사시죠. 이제 그것도 매도자 우위 시장이냐 매수자 우위 시장이냐에 따라서 집을 사기가 좀 편하거나 아니면 조금 어렵거나 요 차이가 있을 뿐인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걸 통해서 사세요. 하지만 그것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들인 노력과 시간만큼 좋은 아웃풋이 나옵니다. 즉 중개업소 손품 쪽 한두 번 가서 좋은 집을 좋은 가격에 매입하실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토요일은 집 보러 다니는 날이래요. 그래서 주말마다 중개업소에 가셔서 이제 당장 살 집도 보시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거주할 집도 미리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고 비교군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좀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비교군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싸다 비싸다의 어떤 기준이 있으면 내가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던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늘 망설이다가 또 지나고 나면 전에는 몇 달 전에는 그 가격이었는데 절대 못 사게 되는 거죠. 이제 계속 가격이 오른 상태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중개업소에서 사면 끝 이게 아니라 좀 내가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인 만큼 싸게 살 수 있다. 저기 오면서도 지금 통화했거든요. 근데 좋은 매물이 나오면 계속 찾아가고 관심을 본 사람한테 연락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새 집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약입니다. 청약 공부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청약은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당연히 좋은 지역에 새 아파트 누구나 들어가고 싶잖아요. 경쟁률이 높겠죠. 그러면 내가 가점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행위를 같이 하셔야 되겠죠. 무조건 그런 수백, 수천 대 1을 뚫기 위해서 운에 기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봉양한다든지
아니면 뭐 낳는 애 숫자를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점을 늘리면서 청약에 도전을 하시면 저는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봐요. 정부에서 앞으로 그런 이제 특별 공급 물량을 늘릴 거거든요. 그래서 청약은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다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나는 독신주의자고 결혼도 안 할 거고 애도 안 낳을 거고 뭐 부모님 모실 일도 없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경매나 금매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다 싶네요. 요즘 미분양이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청약해도 괜찮을까요? 청약을 무턱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가 원하는 지역에 하셔야죠. 내가 오래 살아도 좋을 지역, 당장은 못 들어가더라도 그래도 내가 원하는 지역에 하셔야 되는 거고, 아무리 싸다고 해서 잘 모르는 지역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누가 오른다고 하더라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은 반대예요. 그 미분양 수치도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차이는 있는데 정확히 그 지역별로 들여다보시면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의 미분양은 계속해서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을 거예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갈아타기 하기에 좋은 시기일까요? 저는 참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네, 지금 갈아타기 시기 맞아요. 물론 갈아타기 안 하셔도 되는 분들도 있어요. 애초부터 좋은 집을 사는 분들. 굳이 나는 갈아타지 않아도 현재 집이 너무나 만족해. 아니면 결혼도 안 했고 애들도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사실 갈아타기 수요는 결혼해서 애들이 커가면서 생긴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지도 변하고 애들도 크고 반개수가 필요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필요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뭐 그냥 핵심지에 내가 살지 않더라도 그냥 투자 목적으로 좋은 데 사시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스스로의 니즈에 의해서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팔리지 않아서 못 움직여요. 일단은 갈아타기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팔린다는 전제하에 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그게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가격을 떠나서 잘 안 팔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갈아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싸게 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막 욕심을 부리면 당연히 안 팔겠죠. 시장 가격보다 그거를 저는 항상 물건을 팔 때 1000세대라면 그 1000세대 중에 제 물건이 제일 싸게 되나요? 그러면은 전화 미친 듯이 옵니다. 안 팔 수 없어요. 당연히 인테리어 수준은 가장 좋게 되어 있을 거고요.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가장 좋게 또 꾸며 놓거든요. 그러면 안 팔릴 수가 없는데 자꾸 1, 2천만 원 그걸 이제 더 받으려고 4, 5천만 원을 더 받으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마진을 나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다음 사람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 여지를 두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우리가 발바닥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겠습니까? 가장 베스트는 그냥 무릎에 사서 좀 파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깨에서 머리까지 올라가면 화날 수도 있겠죠. 내가 이거 10억에 팔았는데 13억이 됐네? 근데 저 8억에 샀잖아요. 그러면 2억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닥과 끝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팔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행동하기 좀 쉬우실 거고요. 또 생각보다 중형, 소형보다 지금 대형 평수는 여전히 잘 안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오히려 지금 시기가 대형 밀려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지인분 지금 해드리는 걸 보면 55평 서울에 55평 아파트가 지금 18억에 나와 있어요. 좀 비싸죠? 비싼 지역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계약금을 넣겠다고 하니까 집주인이 지금 계좌번호를 갑자기 안 줘요. 그게 오늘 얘기예요. 원래는 그 17억 5천까지도 예약이 나왔던 아파트인데 집주인이 봤을 때 좀 더 가격이 오른다고 판단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평형대들이 있긴 하지만 그 위에 80평대가 있어요. 그게 80평이 그 해당 단지 중에 제일 큰 아파트인데 그게 이제 20억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내가 1억 정도만 할인을 해주면 19억이면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던져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형 평수는 잘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은 또 히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반드시 팔아야 되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그런 히스토리들도 이제 등기부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분은 생각할 수 있겠죠. 55평짜리를 지금 잘 주지도 않는 계좌를 18억에 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80평짜리를 이제 1억 정도 해서 19억에 사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럼 평당가로 나눠보면 얘가 더 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그게 통하는 시기다. 반드시 어떤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수요들도 많거든요. 그런 집들은 발품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지금 갈아타기에 저는 괜찮은 시기라고 봅니다.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 투자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투자 일선에 있다 보니까 경매 매물이 아파트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것들이 다 나오니까 온갖 것들에 다 투자하고 있거든요. 토지 이런 것들도 토지만 해도 뭐 등기가 뭐 10개 넘으니까요. 곳곳에 그러니까 씨 뿌리듯이 그냥 뿌려져 있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이익을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토지는 뭐 자투리 땅들인데 뭐 제가 팔고 싶다고 해서 팔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개발 압력이 이제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제 땅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연락이 구조는 황금성 측면에서는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가 이런 것들도 초보자분들께 제가 감히 권해드리지 못하겠어요. 대부분 큰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는 게 수익형 부동산, 그 중에서도 레버리지 비율을 높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상가 지식산업센터예요. 얘네들은 잘 모르시면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이 말들 뒤집어 보면 조금만 공부하시면 기회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기회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상가는 일단 개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시행사 관계자랑 친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정도 급이 아니면 접근하지 마시고요. 지식산업센터는 상대적으로 상가에 비해서는 시세가 정형화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성수동은 평당 뭐 임대가가 55,000원, 뭐 문정동은 5만원, 뭐 영등포는 뭐 45,000원, 강서는 뭐 35,000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크게 아주 비싸게 분양받지 않는 다음에야 사기를 당하거나 그럴 확률은 매우 낮아요. 지금 가장 크게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들이 그런 끝물에 올랐던 지식산업센터, 상가, 분양형 호텔,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부터는 좀씩 관심을 가지셔도 되겠다. 단 금리가 내려간다는 데 배를 확실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금리 수준이 여기서 계속해서 고금리가 유지되거나 혹시라도 좀 더 올라간다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건 타발적 장기 보유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팔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빠르면 저는 뭐 올해 9월부터 한 차례 정도는 분명히 인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되면은 2번이 될지 3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 중장기적으로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수 없다는 베팅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요즘 유심히 보는 상품들이 서울 수도권 지역 지식산업센터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좋은 매물을 고르는 방법, 기준을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투자자들은 전국을 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하는 수익률에 부합하면 매입을 하고요. 제가 원하는 수익률에 맞지 않으면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거든요, 투자가. 근데 투자 기준이 있을 때 얘기고 대부분의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투자 기준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6.5%가 나오지 않으면 전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것도 이제 지식산업센터 기준으로. 근데 그 기준에 맞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찾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이제 분자 분모를 생각해 보세요. 분자가 월세고요. 월세. 또 분모는 들어가는 자금, 내가 매입 자금. 그래서 수익률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월세 수준은 내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정해져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정 지역별로 그냥 임대료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노력을 들여야 될 항목은 분자인 거죠. 인풋 값을 낮추면 돼요. 투자금을 낮추면 돼요. 그게 발품이 될 수도 있고 경매가 될 수도 있고 지역 중개소 소장님과의 친분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모값을 낮추는 건데 저는 지금 그걸 경매 매물로 보고 있어요. 경매 매물을 열심히 보고 입찰도 하고 있고 저 오늘 또 2건 입찰했거든요. 저희 지금 직원들 법원에 가 있어요. 하고 있고 또 투자를 한두 개가 아니라 그 수익형 부동산 화랑기 때 한 2, 3년 전에 10채씩 20채씩 막 많이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어려워요.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경매로 팔리게 되면 너무 낮은 가격에 되니까 그냥 일반 금매로라도 팔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매물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평범한 직장인에서 100억대 자산가가 되셨는데 삶이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근데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부자가 아닌 거예요, 저는. 자산이 100억이 있다고 해서 그게 순자산이 아닐 거라는 말이죠. 실제로 보면은 예를 들어 부채 비율이 50%라면 순자산은 50억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거기에 임대 보증금 또 대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사실 총 자산으로 부의 크기를 정의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는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 자산 빨리 파이를 키워야지, 물론 이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자산을 목표로 하게 되면 내가 리스크에 둔감해질 확률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남들은 막 100억 200억 막 한대. 그게 부채가 얼마인지 모르시나요, 여러분들? 그냥 껍데기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레버리지를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크게 쓸 수 있다고요. 단지 뭐 이런 거죠. 건물주라고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세요? 큰 부자?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는 건물주의 등급을 제가 굳이 나누자면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딱 들었을 때 떠올리는 건물주는 번듯한 최소 몇 층 이상 정도 떠오르세요? 그런 것들을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사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한 5, 6층이더라도 핵심지 서울 뭐 강남 3구 정도에 있다. 그런 분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건물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지방에 이런 뭐 단독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건물주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건물주 되기는 너무나 쉬워요. 2천만 원 가지고도 건물주가 될 수 있어요. 최근에 지방의 모텔이 2억 3천에 낙찰이 됐더라고요. 모텔을 85%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내 돈 3천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건물주 맞잖아요. 근데 공실 상태로 아마 2년은 있어야 될 겁니다. 입지를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산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꾸준히 현금 흐름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면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좀 늘어나고,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나면 경험치가 늘면서 내 만나는 주위 사람들이 달라지고요. 또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면 기회가, 또 다른 기회가 또 오게 돼 있어요. 조금씩 삶이 뭔가 소득이 늘었을 때 나아진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자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산은 제 주위에 100억대, 200억대 있는데 늘 비슷해요. 그냥 늘 아껴 쓰시고, 뭐 좀 금리 올라가면 되게 불안해 하시고, 왜냐면 레버리지 비율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자산에 매몰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공을 이룬 분들과 아직 성공하지 못한 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보면 그런 말 하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방향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속도가 중요한데, 제가 아는 대부분의 부자들은 특정 시기에 미친 듯이 속도를 낸 시기가 있었어요. 즉, 방향성이 좋다고 해서 꾸준히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면 언젠가 남들이 알아주겠지?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그냥 나이만 계속 들어가고 겨우 처지지 않을 수준 정도로 그냥 꾸역꾸역 현실 안주만 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기만의 방향성을, 명확한 방향을 찾았고요. 폭발적인 그런 성장 시기가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그런 기준,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그 자기 스킬에 대한 기준에 대한 그 높이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 프로젝트가 있다면 내가 이거를 가장 만족스럽게 해내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식사를 제때 못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열심히 한다는 수준이 간식을 먹어가면서 하는 수준일 수 있고, 누군가는 쫄쫄 굶고 밤 10시가 돼서 첫 끼를 먹는 수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선을 다한다는 수준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나는 부자들은 대부분 그 수준이 상당히 높이 있어요. 웬만한 결과물은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디테일에 상당히 강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과정 하나하나, 디테일 하나하나를 최적화시키는데 포커스를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그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그 구조로 일정 이제 수준이 올라가니까 그때부터는 편하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내잖아요.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렇게 가겠지. 근데 문제는 다들 나만큼 산다는 거죠. 특정 속도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방향성을, 나한테 맞는 방향을 잡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속도가 붙어야 된다. 일정 올라설 것이고, 일정 레벨 구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편해지는 거예요. 뭐 밥도 그때 먹을 수 있고, 또 만나는 조언자들도 달라지고 조언의 질도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지인 소개로 한강에 갑자기 제가 퇴근하기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형님, 여기 한강 나오세요. 배 한번 태워드릴게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 밑도 끝도 없이 연락해요. 그래서 그래, 내비 찍어보니까 딱 15분 거리더라고요. 사무실이 영등포구에 있거든요. 그 신세계백화점 앞. 한강까지 가는데 가깝길래 딱 갔더니 제 지인분의 튼 거죠. 보트를 타고 이제 한강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평이 한 오후 5시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한강 중간까지 갈 때는 모터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동력의 힘이. 근데 그 중간에 가니까 이렇게 동력을 다 끄더라고요. 끄고 닻을 올려요. 그때부터는 한 방울의 기름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조절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그것만 깔짝깔짝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배운전을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나 쉽더라고요, 이게. 물론 쉽게 가르쳐 주니까 있겠죠. 그래서 저기 요 사이 몇 번째 교각 사이로 가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바람을 이제 읽어서 아무런 동력 없이 이게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좀 적절한 예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동력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배움의 힘, 막 갈아 넣는 어떤 일정 시기가 필요할 거라고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그런 게 노력이 좀 덜 하거나 없어도 주변의 힘만으로 목적지에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한강에. 그래서 이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 물어봤더니, 여기서 뭐 심지어는 일본에 뭐 오키나와도 가고 뭐 제주도도 가고 한다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또 저의 그 사고의 한계였던 거죠. 아, 그냥 뭐 한강 가면 오리배나 타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배를 타고 무동력으로, 동력 없이 심지어는 세계 일주를 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고. 거의 1년을 배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연료가 떨어지면 바다에서 저는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연료 없이 그냥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대요. 그걸로만 해서, 그러니까 방향성만 명확하면 내 노력을 최소화해서 바람의 힘만으로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적절한 예시가 될지 모르겠으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의 사업 목표, 투자, 출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제가 법인 회사가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이제 금융 관련 회사가 있는데요. 제가 금융업을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 나와도 자금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전마진이 최소 1억이 남는데 수준의 계약금이 없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자금을 꼭 은행에서만 빌리지 않아도 되겠다. 내가 은행에 한번 돼보자. 이런 생각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해보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원할 때 내 금융회사를 통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처음에는 제1금융권에서 가장 좋은 대출을 받고 일정 조금 부족한 부분은 금융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겠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의 전환을 좀 하시면 좋은 게요. 제가 그 책에도 이렇게 써놨는데, 상대편의 입장에 서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항상 돈을 빌리는 데만 익숙해져 있잖아요. 은행에서 항상 돈을 빌리는 곳. 근데 내 돈을 빌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얘기냐 하실 수 있는데, 다 비슷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투자할 돈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금융이 금전의 용통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계속 돌고 돌아야지 돈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담보가 있다면 부동산을 담보로 일정 부분 몇 천만 원 정도를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부동산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몇 년 정도 다닌 직장이 있다면 몇 천만 원 정도는 신용대출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몇 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내가 5% 정도에 받아요. 1억을 예를 들어 5%에 받는다고 치죠. 그래서 내가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15%에 빌려줘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0%의 마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10%의 마진이 1억에 10%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제 생기는 돈이란 뜻이에요. 이거 이제 조금씩 늘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금리를, 신용이 중요한 이유가, 내 신용이 좋으면 좋을수록 조달 금리는 낮아지고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면 금리가 조금 높아도 쓴단 말이에요. 즉 이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의 수익은 높아질 거예요. 그렇죠? 단 내가 신용이 좋지 않으면, 조달금리 자체가 높다면 아무리 내가 돈을 빌려줘도 남는 게 낮겠죠, 수준이.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사업화해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큰 돈 할 필요 없고요. 이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거는 그 수신행위예요. 여러분들이 불특정 다수한테 제가 어디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모아주십시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내가 빌려주는 건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빌려주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그거를 이제 채권 투자라고 해요, 그냥 쉽게. 그러니까 채권. 그러니까 나라에 빌려주면 그게 국채 투자가 되는 거고요. 부산시, 인천시 이런 데 빌려주면 지자체 돈을 빌려주는 거고, 지방채가 되는 거고, 즉 여러분들이 채권자가 되고 인천시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 빌려주면 회사채가 되는 거고요. 이미 이 채권 투자는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의미 있는 수준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공채나 이런 쪽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저는 주로 회사,
기업체나 개인들한테 자금을 빌려주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의 틀을 깰 필요가 있겠다. 질문을 답변은 드리는데 이거를 장려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항상 은행에서 돈을 빌려만 보다가 빌려줘 보니까 이게 좀 시야가 많이 확장되더라고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좀 더 투자의 폭이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항상 상대편에 서보는 입장을 좀 경험을 하실 수 있다면,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투자를 좀 더 위에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부가 있었다. 는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제가 2년마다 한 권씩 이제 책을 꼭 써야 되겠다. 처음에 1년에 한 권이 목표였는데 좀 후퇴해서 2년마다 한 권씩 내고 있어요. 그동안 낸 책들이 다 경매 기술, 실전 부동산 경매, 월급보다 월세 부자, 이런 스킬에 좀 포커스를 맞춘 책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스킬을 아무리 알려드려도 투자를 선뜻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잖아요. 물론 저한테도 투자가 쉽지만 투자를 해보지 않은 분들한테는 투자가 어려운 게 당연하고요. 저도 물가에 나가 죽는 거 아니야? 막 바람 부니까 막 배 뒤집어질 것 같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원리 구조상 절대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 구조라고 해요. 오뚜기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되게 심리적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은 투자 스킬은 우리가 시중에 좋은 책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고 배우면 우리 일주일이면 웬만한 기술 한두 개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인드셋이 추가되지 않으면 실제로 성과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인드셋을 좀 한번 제대로 다뤄보자. 그래서 쓴 책이 이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 부가 있을 책이고요. 좀 그동안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했고, 왜 코로나 시기에 호텔을 낙찰을 받고, 왜 대형 낙찰 받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했는지, 그런 과정들을 좀 써놨거든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제 지인분들이나 주위 투자자분들 어떻게 했는데 심리적으로 어땠다, 이런 것들 좀 써놓고 해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좀 이 책을 읽으시면은 이렇게 생각을 이 사람이 하는구나, 이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마인드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정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성정길 대표님은 몇 년 전에 이제 뵀었어요. 저희 사무실에 가끔 놀러 오시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아주 너무나 좋아하는 투자자 분이시고, 저는 성 대표님 부러워요. 왜 부럽냐면 이분은 습득 속도가 너무 빠르시더라고요. 거의 미친 속도지 않습니까? 다루시지 않는 분야가 없고요. 그 1, 2년 전에도 저한테 막 코인 하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한 귀로 듣고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40%를 제 계좌에서 받잖아요. 트라우마 있어서 못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성 대표님 말씀이 맞았던 거죠. 코인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경매부터 해서 온갖 것들을 다 다루시고, 또 전공 자체가 이게 전공이 또 수리 쪽이시잖아요. 또 최고대학의 수리학과 나오셔서 빠르신데, 너무나 여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예요. 하드웨어도 좋은데 소프트웨어도 좋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놀래긴 했습니다. 인터뷰 이제 요청을 받고, 보통은 이제 사실 요즘에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잡아요. 안 잡는데 성 대표 당연히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 대표님이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좀 놀란 거예요. 지금 저 혼자 이렇게 인터뷰한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인터뷰 채널 찾아봤는데 보면 항상 이제 인터뷰로 나가고 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은 이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좀 놀래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 저 코인지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또 성 대표님은 또 교육에 진심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생각을 한 게, 다른 데서 좀 드리지 않는 말씀을 뭘 드릴 수 있을까, 좀 이 생각을 했었어요. 부동산 시장 전망 이런 것들은 워낙 이제 다양한 많은 전문가분들 계시니까, 오늘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이나 사회 초년생분들의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말씀을 드렸고,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성 대표님도 그렇고 되게 시작이 되게 미약했잖아요. 되게 어렵게 사신 거 아시죠? 그 세탁소에서 가족도 되게 많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보면 결국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야지 되는데, 잘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한두 번만에 성과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꾸준히 하면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꾸준히 못 해요, 사람은.
꾸준히 하는 사람은 정말 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엄청난 사람, 뭘 해도 될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한 거를 내일, 모레, 2, 3일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에도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성공은 그런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제 공통점을 봤죠.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들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변수가 있어도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할까 봤더니 뭐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무엇일까요? 피디님 한번 맞춰보세요.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보니까 절박함이었어요. 이게 아니면 돌아갈 곳이 없는 이 사람들은. 즉 어떤 퍼포먼스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몰입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향과 속도가 붙기 위해서는 몰입이 필요한데 대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몰입을 못해요. 돌아갈 곳이 있으면 자꾸 핑계를 찾게 되고 혹시 이거 잘못되면 뭐 해야 되지? 뭐 찾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이제 주위 분들 보니까 너무나 절박한 시기를 한 번쯤은 다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 한정된 시기에 우리 다 늙어서 막 7, 80 돼서 100억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좀이라도 젊은 시기에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물이 필요한데 그런 절박하지 않다 하더라도 절박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지를 믿지 않아요. 인간의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정 사람을 보세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나 뭐 할 거야,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을 믿진 않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믿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나를 특정 환경에 뭐 가둔다든지, 저는 예를 들면 뭐 책을 쓸 때 제가 지금 다음 책을 준비 중이거든요. 다음 책은 이제 재테크에 관련된 책이 될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좀 더 재테크와 투자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투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게 투자예요. 투자가 던질 투자거든요. 리스크를 감수하고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돈을 던지는 게 투자고요. 재테크는 안정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간에 베팅하는 게 재테크예요. 근데 제가 지금 쓰려고 하는 책은 재테크 책인 거예요. 전 투자자인데. 그런데 저는 이걸 환경 설정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저는 징역살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예 그냥 호텔을 한 달 동안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호텔 비용이 싸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숙박비를 내기 위해서는 만약에 제가 원고를 완성하지 못했다면 그 나올 때 기분이 얼마나 처참할까요? 그 자신이 되게 막 그 쓸모없는 듯한 그런 기분 혹시 느껴보셨나요? 저는 그거를 너무나 많이 느껴봤거든요. 20, 30대 때. 그 기분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절박하며 환경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저한테는 이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부자분들처럼 절박함 한 번쯤은, 자주 하면 안 되고요. 가끔씩은 한번 밀어 넣어서 특정 퍼포먼스가, 특정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그런 힘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정길 TV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번 의도적으로라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밝은 얘기를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성정길 TV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 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부를 많이 이루셨죠.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빛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